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지금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현실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아직 1년 안 된 신혼입니다. 그래서 집안 사정을 자세히 파악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시모와 형님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을 들었을 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보였죠. 남편은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여자들은 알 수 있을 만큼 긴장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항상 저에게 말을 아꼈고 항상 두 분만 따로 다니며 비밀스러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죠. 저도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 형님들한테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는 않고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 불만 같은 것들이라며 이제 막 결혼한 저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와의 거리도 유지하면서 친하게 지내려는 게 아닌 형식적인 형님과 동서와의 관계였어요. 문제는 시모가 막내 며느리인 저를 이뻐해 주시면서 형님과 시모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중간에 위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난처한 상황들이 자주 생겼었죠. 그렇게 눈치만 살피고 있던 어느 날 시댁의 모두가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이 나고 후식까지 먹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시부와 아주버님과 남편만 자리에 있었고 시모와 형님들은 보이지 않길래 남편한테 물어보니 TV에 정신 팔려 있어서 잘 모르겠다며 저보고 찾아보라는 말에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시모와 형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뒷마당에서 시모와 형님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저희는 싫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막내 동서도 왔는데 이제 그만하시죠. 이런 생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형님도 그렇고 저도 한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인연 끊는 것 말곤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사람답게 좀 살고 싶어요. 너희들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야? 아직 한창 젊은 것들이 벌써부터 싫다는 말이 나와?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을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오늘은 누구 차례냐? 내가 알기론 큰 며느리인 것 같은데. 몇 시에 작업 들어갈 거니? 둘째 며느리, 너는 다음 주니? 그때까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해라. 아, 정말 싫다니까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삶을 살려고 제가 결혼한 줄 아세요? 차라리 그냥 인연 끊는 게 좋겠어요. 형님이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시모는 첫째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채시더니 절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무서운 목소리로 경고를 하셨어요. 둘째 형님은 중간에서 그만하라며 말리고 있는 상황 속에 첫째 형님은 포기한 듯한 얼굴로 시모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며 더 이상 반항을 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이런 경우 시모를 뿌리치고 화를 낼 법도 한데 형님은 참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확실한 건 두 형님들이 무언가 책잡힐 만한 불리한 상황이라는 건 대충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의 말을 순순히 따른 형님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죠. 시모는 그런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형님들한테 나타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발을 돌려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했잖아.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상당히 안 좋은데? 어디 불편하면 방에서 좀 쉬던지. 많이 피곤해 보인다. 동네에 한 바퀴 돌고 왔지. 좀 전에 설거지를 해서 그런가? 좀 피곤한 거 같긴 한데 잠깐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 벌써 들어가 쉬려고? 시엠이 심심한데 우리 막내 며느리가 말동무 좀 해줘라. 그래 줄 수 있지? 어디 좀 잠깐 가야 하거든. 바람 좀 쐴 겸 잠깐 나갈까? 갑자기 들어오신 시모는 늦은 저녁 저와 함께 갈 곳이 있다며 좀 전에 뒷마당에서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저를 대해 주셨어요. 괜히 싫다고 했다간 시모의 심기를 건드릴 것 같아 최대한 웃으면서 시모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저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함께 걷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길래 제가 어색한 웃음으로 어디를 가고 있는 거냐고 여쭤봤지만 시모는 앞만 보며 걸으실 뿐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 하늘을 한번 바라보신 시모는 무언가에 쫓기시는 듯 걸음걸이를 재촉하셨고 빨라진 시모의 뒤를 급하게 따라가 도착한 곳은 다른 노인분의 집이었어요. 왜 이곳을 왔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저는 시모의 뒤에 바짝 붙어 있었는데 노인분께서 대충 준비됐다고 손으로 어두운 곳을 가리키자 시모는 서둘러 문을 열어 젖힌 다음 창고 같은 곳의 주위를 살펴보고 계셨어요. 노인분께서는 뒤에서 저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무언가를 툭 하고 주셨는데 말은 건초더라고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노인은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기분 나쁘게 바라보길래 두려운 마음에 시모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재차 여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제가 들고 있던 건초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바닥에 깔기 시작하셨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 시모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모든 준비가 끝나셨는지 손을 한번 털으시곤 창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알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기만 해야 된다는 게 답답하기는 했었지만 저를 데려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시모에게 다시 무슨 상황인지 여쭤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모는 앞만 보며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있을 거라며 좀 전에 다녀왔던 창고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알 수 없는 말을 꺼내 놓으셨죠.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면 안 되는 거라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아까 다녀왔던 창고에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되면 다 알게 될 테니까 벌써부터 모든 걸 알 필요는 없다. 오늘 다녀온 곳이 몸에 익숙해져야 나중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피곤했을 텐데 방에 들어가 쉬어라. 내일 아침상을 일찍 차려야 하니까 네가 막내 며느리인 만큼 서둘러 일어나야 한다. 그럼 시애미는 이만 들어가도록 하마. 시모는 차후에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모와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족들 전부 방으로 들어간 상태였죠. 저도 피곤한 몸을 눕히기 위해 방문을 열었는데 남편은 벌써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관심도 없어 보였고 저만 심각한 것 같아 그날 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저와 남편이 자고 있는 방문을 두드리며 저보고 아침상을 차려야 한다고 서둘러 나오길 바라셨어요. 핸드폰에 시간을 보니 새벽 4시더라고요. 힘든 몸을 겨우 일으켜 주방으로 들어가니 시모는 벌써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전날과는 분위기가 다르게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면서 뭔가 상당히 즐거워하시는 눈빛을 보이셨어요. 시모의 알 수 없는 가면 속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최대한 기분을 맞춰드리려 노력하고 있는데 동이 틀 때쯤 누군가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이른 새벽에 시모와 저 말고 누가 일어난 건지 확인해 보기 위해 거실로 나갔는데 첫째 형님과 큰 아주버님께서 들어오셨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친 아주버님은 헛기침 한번 하시고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고 형님은 어두운 얼굴빛을 하곤 화장실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시모가 서둘러 아침 준비를 해야 된다며 저를 부르시길래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아침상이 전부 차려지자 시모는 첫째 형님과 아주버님이 계신 방문을 두드리면서 아침 먹자고 서둘러 나오라며 재촉하셨습니다. 시모는 큰 아주버님과 첫째 형님의 아침상을 봐주려고 새벽같이 음식을 만드신 거였어요. 상당히 신경 쓰신 음식들을 큰 아주버님과 형님이 왜 먼저 먹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큰 아주버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한 그릇을 뚝딱 비우시곤 다시 방으로 들어가시자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첫째 형님을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느낌이 어떨 것 같냐고 반복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첫째 형님은 입맛이 없는지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시모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꺼냄과 동시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밝은 얼굴에서 순식간에 정색하는 얼굴로 변하셨어요. 무서울 정도로 화가 올라오신 시모는 첫째 형님의 밥그릇을 빼서 들으시곤 싱크대에 버리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한 상황 속에서 시모가 형님한테 화를 내시며 한마디 하셨어요. 시모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 같으면 이혼하라는 말을 꺼내셨죠.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그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라고 할 줄 알았니?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절대 멈출 수 없다. 그만하고 싶으면 차라리 이혼을 해라. 하지만 네가 나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너희 집안을 도와준 게 얼마인데 그만하겠다고? 그건 앞으로 살면서 차차 갚아 나갈게요. 그러니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어머님 요구를 제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애초부터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지. 돈 받을 때는 좋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싫다고? 내가 너 때문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알기나 하는 거야? 이혼할 거면
나한테 받아간 돈 전부 다 토해내라. 받을 때는 좋다고 웃어댔으면서 이제 와서 싫다는 네가 더 나쁜 거 아니야?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는 일 없어야 할 거다. 입맛도 없는 거 같으니까 들어가 쉬어라. 그리고 막내 며느리 너는 둘째 좀 주방으로 불러내와라.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는 거야?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대충 들어보니 첫째 형님이 시댁 집안에 돈을 빌린 것 같아 보였는데 그거와 별개로 시모가 조건을 걸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첫째 형님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분노하신 시모의 지시대로 둘째 형님을 깨우러 서둘러 움직였는데 거실에 무언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길래 걸음을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 확인을 해보니 전날에 시모와 창고에서 바닥에 깔던 건초였어요. 그러고 보니 첫째 형님이 아침 식사를 할 때 머리에 풀 같은 게 붙어 있어 신경 쓰였었는데 시모와 제가 다녀간 창고에 형님네가 다녀온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다가 시모가 둘째 형님을 불러달라고 했던 걸 깜빡 잊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둘째 형님이 방에서 놀라서는 급하게 밖으로 나왔어요. 시모는 저보고 뭐 하는 거냐며 시키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처음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첫째 형님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하신 듯 보였어요. 저와 둘째 형님이 주방으로 달려가자 시모는 얼굴을 붉히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죠. 막내 며느리, 너는 내가 뭐라고 했는지 까먹은 거야? 둘째 며느리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 좋게 얘기하니까 심이 말이 말 같지 않아? 그리고 둘째 며느리,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빠져 자고 있는 거야? 내가 첫날에 최대한 빨리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어? 깨우지 않으면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거지? 고개만 떨구고 있으면 뭐가 해결이 되니? 가족들 일어날 시간이니까 빨리 아침상 준비해라. 그리고 너도 나한테 언제 원하는 걸 줄 거야? 돈을 받았으면 그만한 대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만 내놓는 건데? 다음 주에는 기대하고 있어도 되는 거지? 이제 그만 실망시켰으면 좋겠다. 둘째 형님은 제대로 말도 못하고 급하게 아침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 첫째 형님이 들어간 방에서 아주버님과 싸우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첫째 형님이 문을 박차면서 밖으로 뛰쳐 나왔습니다.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다며 이혼할 거라고 분노한 목소리로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시모가 어딜 가냐고 형님의 머리채를 잡은 뒤 거실로 패대기를 치셨어요. 난리가 난 상황 속에 방에 있던 시댁 식구들은 밖으로 전부 튀어나왔고 분노한 시모를 말리면서 더 이상 큰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진정시키는 사이 엎어져 있던 첫째 형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시모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를 표출하시면서 당장 첫째 형님을 데려오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어요. 저희 가족 모두 시모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뒤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아주버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첫째 형님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서둘러 병원을 찾았지만
형님은 응급실로 이송 도중에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라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시몬은 첫째 형님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분을 못 이겨 세상 떠나게 된 거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둘째 형님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쏟아내다가 쓰러져 입원까지 하게 되는 돌발 상황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뒤늦게서야 첫째 형님의 친정 식구들이 도착하셔선 차가워진 몸을 어루만지시며 오열을 하셨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첫째 형님을 보낸 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둘째 형님의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 형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실어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좀 지나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는 했지만 그 시간은 얼마가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둘째 형님의 병문안을 갔던 어느 날 병실에 계셨던 시모가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그 사이 제 손을 꽉 잡은 둘째 형님은 온몸을 떨면서 무언가를 건네주길래 천천히 손바닥을 펼쳐봤는데 그 안에 적혀 있던 내용은 1분 내로 도망치라는 둘째 형님의 말이었어요. 고개를 들어 형님을 쳐다보는 순간 무언가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실을 빨리 나가라는 형님의 손짓에 무슨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밖으로 도망치려 하는데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시모와 눈이 마주쳤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어디를 급히 가길래? 나를 보자마자 놀라는 거야? 바닥에 떨어진 그건 뭐야? 잠깐 비켜봐라. 1분 내로 도망치라고? 이건 무슨 말인 거니? 설명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왜 도망치라는 건지 내가 알면 안 되는 거라도 있는 거야? 둘째 며느리가 막내 며느리한테 이 쪽지 지어준 것 같은데 너희들 뭐 하자는 거니?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고인이 되신 첫째 형님이랑 둘째 형님이 왜 저렇게까지 경기를 일으켰던 거죠? 저도 곧 알게 될 거라면서요. 미리 알려주면 안 되는 거라도 있는 거예요? 계속 숨기려 하셔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왜 둘째 형님이 도망치라고 저에게 쪽지까지 남겨줬는지 알아야 되겠어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요. 이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잖아도 얘기해 주려 했다. 방금 너희 사돈분들과 통화했거든.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지만 사돈어른께서 이렇게까지 흔쾌히 허락해 줄 거라곤 생각지 못했는데 돈이 좋긴 좋은가 봐. 조만간 알게 될 날이 올 거라고 했지. 그게 오늘일 것 같구나. 시모 입에서 나온 말은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저는 상상도 못한 진실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하려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은 나이에 비해 아이들을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남자아이도 있었고 여자아이들도 있었죠. 시끌벅적한 대가족이라 외동딸이었던 저는 그런 화기애애한 집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항상 외롭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대가족이 부러울 때가 많았었죠. 그런데 그건 전부 다 시모의 완벽한 계획이었고,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 게 거북스러울 정도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 집안은 형편이 많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시댁 집안은 꽤 부유한 집안이었죠. 시모는 아이를 낳게 될 때면 형님들한테 꽤 큰 돈을 지어줬었어요. 첫째를 낳을 때보다 둘째를 낳았을 때는 더 큰 돈을 쥐어줬었죠. 이게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형님들은 셋째까지 낳았지만 시모는 무언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형님들의 친정 부모님을 따로 만나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마음에 드는 손주가 나올 때까지 쉬지 않고 출산을 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친정 부모님께 지어주었고, 상당히 많은 돈을 눈앞에서 보게 된 친정 부모님들은 애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조건을 받아들였었죠. 그리고 그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미 형님들은 셋째를 낳았을 때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라 힘들었었는데 시모의 부탁대로 넷째를 출산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또다시 임신 계획을 세워야만 했죠. 첫째는 딸, 둘째도 딸, 셋째와 넷째는 아들인데도 시모가 원하는 인물과 인품이 아니라며 다섯째까지 바라셨죠. 사자 집안이 될 수 있는 격에 맞는 인물이 나올 때까지 시모는 강행하셨어요. 도대체 시모의 기준을 알 수 없었던 형님들은 그 사이 임신과 육아를 반복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연이어 임신이 되지 않자 시모가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거였고, 계속해서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시모의 동네에서 제일 많이 출산했던 지인분의 집에 들러 아들만 수두룩 낳았었다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동네분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려고 마음을 먹은 시모는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을 데리고 정해진 날짜와 시기에 맞춰서 밤에 건초를 깔은 창고를 데리고 간 거였어요. 시모가 원하는 손주를 갖기 위해 남의 집에까지 가서 큰일을 치러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였던 시모는 돈을 줬기 때문에 그만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라 형님들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태였죠. 처음에 형님들이 거부 반응이 너무 심했던 터라 저를 데려갔던 이유는 눈에 익으면 그나마 거부 반응이 덜할까봐 데려갔던 거라고 설명을 해 주시더군요. 동네 지인분의 집안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대부분이 아들이었는데 거의 다 사자 집안이었다며 인물 또한 훤칠해서 집안을 일으킨 곳이라고 시모의 마음에 충족되는 손주를 보고 싶어 형님들을 창고로 데려갔던 거였습니다. 첫째 형님은 친정에서 받은 돈도 있고 이혼할 수도 없어서 꾸역꾸역 시모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말았던 거였어요.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이런 생활을 반복했었다는 걸 생각하니 너무 충격적이었죠. 더 큰 문제는 아주버님들까지 시모와 한통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저에게도 똑같은 조건을 내밀면서 이미 저희 부모님께 미리 임신 축하금을 선불로 입금했다며 둘째 형님이 병원에 입원 중이라
제가 대신 시모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설득하고 계셨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단박에 거절하며 병실을 뛰쳐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그 창고로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임신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한테 미리 약을 치시려고 돈을 지어주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겠죠. 저는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휘둘리며 살 정도로 착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남의 집 건축 깔은 창고에서 임신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 거예요? 지금 당장 저희 부모님한테 주신 돈 돌려드릴 테니 원하시는 손자 보시려면 다른 며느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절대 어머님 요구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머님이 좀 전에 돈을 주셨었다며? 미리 임신 축하금이라던데 알고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주신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안 그래도 전화하려 했는데 우리 식당 계좌로 입금하시더니 네가 조만간 임신할 텐데 사돈 집안 며느리로 들어와서 고생하는 것 같다고 미안해서 돈을 입금시켰다고 했지만 금액이 너무 커서 못 받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괜찮다며 전화 끊으시던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니? 지금 식당이 정신없어서 너한테 전화를 못했는데 옆에 사돈 계시면 마음만 받겠다고 잘 설명드린 뒤 돈 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려라. 가족들끼리 큰돈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는 법이야. 들으셨죠?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전혀 다르신 분이세요. 이런 식으로 아이 낳고 싶지도 않고 지금 상황이 너무 충격이라 어머님 얼굴 더는 못 보겠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병실에서 소란 피우면 되겠어? 엄마, 무슨 문제 있어요? 당신은 지금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면서 왜 대들고 그래? 글쎄, 어머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생판 알지도 못하는 집안 창고에 들어가서 손주를 가지래. 거기에서 만들면 인물 좋고 어머님이 원하는 손주가 나온다고 그렇게 해달라는데 내가 그런 조건을 정신 나갔다고 들어주겠어? 당신은 이런 사실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전부 다 알고 있었는데?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지켜봐 왔던 건데 무슨 문제 있어? 이왕 태어나는 아이 우리 엄마가 원하는 손주로 안겨드리면 좋은 거잖아. 남편의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고 집안 전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더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 소름이 돋았고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더는 대화할 가치도 없을 것 같아 병실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시모가 제 팔을 붙잡으면서 어딜 가냐고 소리를 지르며 잡아 끌어당겼어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을 거라면서 이혼을 원하면 시모가 원하는 아들 하나 정도는 낳고 이혼을 하라고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았죠.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시모를 강하게 뿌리치며 병실 밖으로 나오자 남편은 자기 엄마 밀쳤다고 저를 붙잡아 벽으로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참고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올라오면서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붙인 뒤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병원 관계자분들이 몰려와 남편과 저를 떼어 놓았고, 경찰들의 도움으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 저는 부모님께 이런 사실들에 대해 전부 설명을 드린 뒤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형님들이 겪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저에게도 올 뻔했지만 하루빨리 남편과 정리를 해서 그런 정신 나간 집안과 더 이상 엮이지 않을 수 있었네요. 둘째 형님도 이런 문제들로 시댁 집안과 법적 다툼이 이어졌고, 법정에서는 형님의 손을 들어주면서 겨우 그 집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옛날에도 이런 방식으로 임신을 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었고, 현재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 집안에 빠져나온 것만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나니 결혼은 2번 다시 못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임신 축하금으로 유인하는 이런 집안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의 결혼 생활을 한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또래에 비해서 일찍 결혼을 한 편이에요. 성인이 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던 곳 사장님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서로 마음이 생겼고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죠.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임신을 하게 돼 저는 전업주부로 남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다 보니 뭐 하나 제대로 준비를 하고 가진 못했어요. 친정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 거의 남편이 준비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는 저를 별로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시집살이는 고되었어요. 남편에게는 시부모님과 남동생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의 사업으로 온 시댁 식구들이 먹고 살고 있었죠. 시댁에서는 아들이 잘 나가는 사업가라는 것에 자부심이 컸어요. 시댁 자체가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일을 하지 않고서도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구 한 명이 늘어나니 시모는 저를 정말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결혼 10년이 지났을 때에도 시모의 막말은 거침이 없었어요. 아니 내가 쟤랑 큰애를 왜 결혼시켰나 몰라.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우리 큰애가 너무 좋아하니까 얘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해버리니 어쩌겠어. 그냥 결혼시킨 거지. 장손이라서 어릴 적부터 귀하게 자랐는데 아휴 여우 같은 계집애가 어떻게 깨었는지 죽어도 결혼하겠다고 난리이니 딸랑 몸 하나 가지고 와서 앉아있는데 어찌나 속이 타던지 살림이라도 잘하면 몰라. 생각보다 손도 느리고 집안일도 제대로 하는 게 없고 내 팔자가 아들 낳아놓고는 끝났나 보다. 어머님, 언제까지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저 벌써 여기 시집 온 지 10년이나 지났어요. 아이도 이제 말 다 알아듣는데 그만 좀 하세요. 제가 그리고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사업도 도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하죠. 어머님, 가족 모임 때마다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너무 서운하네요. 이제는 좀 그만하실 때 되신 거 아니에요? 이것 봐라, 이것 봐. 너는 내가 뭔 말하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 어떻게 내내 하면서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 예전 같으면 너 소박 맞고 친정으로 쫓겨났을 거야. 진짜 그러기 전에 좀 알아서 잘해라.
네 남편 등에 업고 기세 등등하지 말고. 쟤는 네 남편이기 이전에 내 큰아들이다. 너보다 내가 먼저라고. 우리 집 가장 뺏어가 놓고선 아주 그냥 입만 살았어. 어머님,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밖에서 그런 말 하면 다들 어머님 욕해요. 그리고 예전처럼 바보같이 시집살이 당하면서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어릴 때나 그런 거지. 저도 이제 30대고 시집 온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 꺼내는 거 그냥 참아왔으면 저도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남편이 저 없으면 누가 데리고 가요? 세상을 모르는 건 제가 아니고 어머님이세요. 시댁에서 막말을 하는 것도 10년이 지나고 나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자신의 가족들이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 막말을 들어도 제 편을 들어주긴커녕 남의 일인 양 신경도 쓰지 않았죠. 이렇게 막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과 항상 다투게 되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런 남편의 마음이 오래간 것은 아니었어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거기다가 사업 상황도 나빠지게 되면서 자신에게만 의지하는 시댁 식구들이 너무나 버거워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는 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내인 저라는 걸 알게 되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그동안 엄마며 우리 식구들한테 상처 많이 받았지? 내가 당신 방패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못해줘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내 옆에서 버텨줘서 고마워. 솔직히 당신 아니었으면 나 지금까지 사업 운영하지도 못했을 거야. 예전이나 사업 운영했지. 지금은 벌써 40대고 점점 지치는 것 같네. 부양해야 할 사람들은 많고 사업은 어려워지는데 요즘 참 버거워지고 있어. 그래도 이젠 당신이 덜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래도 이렇게 알아주니 고맙네. 당신이 요즘 통 내 편을 안 들어주길래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힘든 적도 많았는데 그래도 옆에서 보면 꿋꿋이 버티는 게 고맙기도 하고 장하기도 하고 그래. 나야 우리 식구들만 챙기면 되지만 당신은 시댁 식구들까지 다 챙겨야 하잖아.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20년도 넘게 가장으로서 책임지고 살았는데 힘들었겠지. 이제는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도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어. 그래도 가끔씩은 내 편 들어줘. 그래, 알겠어. 당신이 지금까지 참아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엄마가 참 당신한테 너무 막대했던 것도 알고 우리 식구들 중에서 누구 하나 당신 편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진짜 잘 버텼네. 이제는 정말 당신 남편으로 당신 편 되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의 사업은 결혼 이후에도 탄탄대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제 노력도 있었죠. 남편은 되도록 인건비를 줄이고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무 업무는 제가 다 보게 되었죠. 남편은 이런 제 도움을 고마워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제가 사업에 관여를 하는 것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으로 얻어들이는 수입과 지출을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어요. 한 번은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사업장 수입이 확 줄어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매달 시댁에 보내주는 생활비를 줄여야 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를 꺼냈었죠. 이번 달부터 생활비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예전부터 얘기를 해야 했었는데 요즘 사업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계속 줄이겠다는 건 아니고 좀 나아질 때까지만 줄일 테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남편도 말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고민만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류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출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네요.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사업장 지출에 관여를 해? 네가 그리고 뭐라고 우리한테 주는 돈을 줄이겠느니 말겠느니 하냐고? 생활비를 줄이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생활비는 말 그대로 생활할 때 쓰는 돈을 말하는 거야. 그걸 줄이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니? 줄일 거면 네 생활비를 줄여야지. 너네는 어차피 둘이고 우린 넷인데 당연히 우리 생활비가 더 많은 거 아니니? 이건 네가 아니고 우리 아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야. 사업장이 뭐가 힘들다고 네가 줄이라 말아야. 멀쩡히 운영되고 있는 걸 네가 뒷돈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저희 식구 남편이랑 아이까지 해서 세 식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무슨 뒷돈을 빼먹었다고 하세요? 그렇게 못 믿겠으면 직접 사업장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요즘 경기 때문에 오는 손님도 하나 없는데 오시면 바로 아시잖아요. 유지비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까지 순수익 절반 이상 가지고 갔던 거 아시잖아요. 그건 안 이상하세요? 요새 남편이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고민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아무도 모르고 그냥 놔두세요? 너 지금 배 아파서 그러냐? 너한테 다 들어갈 돈인데 식구들 챙긴다고 배 아파서 그렇지? 진정해도 돈 보내주랴? 어떻게 진정에 돈 보내주면 그런 거지 같은 말 안 할 거니? 그거라면 말해보지 그랬니? 내가 10만 원 매달 보내줄 수 있는데 어디 감히 시어미한테 이런 식으로 대해? 그리고 네가 뭐 돈 한 푼 버는 게 있어서 지금 그렇게 당당한 거니? 집에만 앉아있는 애가 네가 뭔데 생활비를 우는애?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안 그래도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대신 말한 거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요. 사업이 요즘 진짜 힘들어요. 더 이상 생활비 전처럼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생활비 줄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우는 소리 하셔가지고 제가 줄이지도 못했어요. 근데 더 이상은 안 돼요. 이제는 사업 운영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수익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대로 생활비 드리면 버티기 어려우니까 지출 좀 줄일게요.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여자 잘못 만나더니만 가족을 다 버리고 있네. 이래서 근본 없는 여자애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다. 너 10년 넘게 이 집안 며느리라고 네가 이 집안 사람 된 거 같니? 남편 끼어서 돈까지 자기가 다 쓰려고 하는 거 봐라. 아들, 정신 차려. 쟤 너 돈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가족들 생활비를 줄이겠다는 소리가 나오니? 20년 넘게 주던 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니나 정신 차리세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지금껏 마땅한 일 한번 하지 않고서 생활하셨잖아요. 다 저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제가 내 식구 생활도 다 책임졌잖아요. 거기다가 여기에만 들어가는 게 몇 천이에요. 저희 생활비는 거기에 반도 안 되는데 지금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다 치더라도 동생은 일을 하게 하셔야죠. 얘가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 네 동생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일을 시키니? 그리고 너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제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디? 너 어떻게 그 착한 아들을 조종했길래 이러는 거야? 이거 다 네 책임인 거 아니? 너랑 결혼하고 나서 우리 큰아들이 점점 이상해졌는데 너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야? 너 내가 이 집안에서 내쫓고 말 거다. 알겠니?
시어머님은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다 제가 조종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시댁을 전처럼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었죠. 시댁의 생활비를 줄이자 시댁에서는 계속 압박을 해왔습니다. 저에게는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고 남편에게는 매일매일 우는 소리로 시모와 시부 동생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왔죠. 그때 당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남편은 정말 힘들어했어요. 사업도 잘 풀리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댁 식구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더 답답했죠. 그러던 중 친정에 행사가 있어서 남편과 같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얼굴을 보고 무척이나 걱정을 하셨죠. 이서방,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그냥 집에서 쉬지 그랬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는 거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 고민 있으면 같이 나누면서 풀어야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면 해결해 줄게. 그러니 혼자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한테 말해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털어놓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괜찮아질 거야. 엄마, 남편은 말 못할 거야. 요즘 사업이 좀 힘들어서 정리할까 고민하고 있거든. 경기가 안 좋다 말만 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크게 올 줄이야 생각도 못했지 뭐. 어디서부터 막힌 건지 자금도 흐르지도 않고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리할까 고민하고 있어. 근데 막상 정리하려고 하니까 시댁 식구 생활도 다 여기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그런가, 이서방? 안 그래도 이서방이랑 따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참에 말해야 되겠네. 우리 딸 시집 갈 때 우리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 해주지 않았나. 그거 내가 내내 마음에 걸렸네. 이서방 힘들 때 도와줘야지 생각은 했었거든. 근데 이서방이 또 알아서 잘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 이번에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서방은 어떻게 생각하나? 은퇴 자금으로 모았던 돈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진 않고 그래도 급한 건 막을 수 있을 거야. 우리 딸 시집 갈 때 아무것도 못 해준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이렇게라도 해줄 수 있으니 다행이네. 아이, 장인어른,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사업 힘들어진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참에 저희 식구들도 좀 정신 차릴 때도 되었고 아버님 은퇴 자금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 식구들한테 순수익 절반은 매번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실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잘 챙기지 못했네요. 그런데 제가 염치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제 힘으로 어떻게든 극복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사업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아니네. 이렇게 힘들 때 말을 해주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고맙지. 정말 한 푼도 없이 우리 딸 시집 보내놓고 넉넉하게 잘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맙네. 그러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거 그냥 지원해 주겠다고 한 거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네가 다시 우리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지. 진정에서는 그동안 미안했던 마음의 짐을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빠의 은퇴 자금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사업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사업 위기를 넘기고 나서 다시 사업은 탄탄대로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남편은 여러 번 친정에 돈을 주겠다며 들고 간 적도 몰래 놓고 온 적도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끝까지 거절하셨고 나중에 자신들이 경제생활이 전혀 할 수 없을 때 도와달라고 하셨죠. 반면에 시댁에서는 잘 됐다면서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생활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의 상황들이 지나가면서 남편은 본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죠. 그러다 남편이 지병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투병을 하게 되었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기까지 한 남편은 더 이상의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 통보를 하니 시모는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몸은 좀 어떠니? 그래도 치료는 꾸준히 받으면서 더 살아야 하지 않겠어? 엄마가 정말 너무 속상해서 말하는 거다. 그래도 네 뜻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내가 뭐라고 할 말은 없지 뭐. 그래, 그럼 사업이나 재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사업은 네가 운영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 안 그래도 사업 정리하려고요. 저 없이 운영을 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 와서 뒤를 이을 사람 찾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다 정리하고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다가 편하게 가고 싶어요. 아니, 왜 사업 받을 사람이 없어? 네 동생 있잖아. 너는 왜 네 동생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니? 너 하나밖에 없는 동생한테 넘겨주면 알아서 사업장 관리 잘할 텐데. 그러지 말고 네 동생한테 사장 자리 넘겨줘.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 30년을 운영해온 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애버려? 그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도 예의가 아니지. 그래도 동생이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도 잘 찾아오고 그럴 거다. 너 그냥 이렇게 가고 나면 동생은 뭐 하면서 살라고 그러는 거야? 다 얘랑 네 자식들만 배부르게 해주는 건데 네 본가 생각은 안 하니? 동생한테 넘겨주면 내가 잘 얘기해서 네 식구들 잘 챙기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어머니, 어떻게 동생이 이걸 운영해요? 30년 가까이 될 때 동안 한 번도 사업장에 온 적도 없는 애예요. 이 분야로 아예 일도 안 해본 앤데 어떻게 사장으로 일해요? 지금까지 직원은커녕 아르바이트로도 와본 적이 없어요. 고객들 생각하면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준비도 안 된 사람을 무작정 사장 자리에 앉힐 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어머니는 더 이상 이렇게 관여하지 마세요. 너 무슨 그런 서운한 소리를 해?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은 생각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연명치레도 거부하고 다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너, 이거 네 남편 네가 조종해서 그런 거지? 아니 예전부터 그랬는데 어떻게 내 아들을 이렇게 조종할 수 있니? 아들, 이거 다 제가 다 조종하는 거야. 너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이렇게 찬밥 취급하다가 나중엔 진짜 후회한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유산 이야기 하셔야 되겠어요? 더 이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힘든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셔야 되겠냐고요. 제발 어머님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 하실 거면 그만 가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 너 말 잘했다.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너네가 앞으로 편안하게 살려고 우리 아들 조종한 거 아니니? 그럴 줄 알았다 정말. 너 지금은 가지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사업장을 넘겨달라는 시댁의 주장에도 남편은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른지도 모를 정도로 큰 슬픔에 빠지고 말았어요. 남편의 장례 이후 집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버거워 친정에 일주일 정도 지내게 되었죠. 그 후에 마음을 추스르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보니 이것저것 집이 엉망이 되었더라고요. 대충 엄마와 정리를 하고 난 후에 저는 지쳐 잠에 들었고
일어나 보니 엄마는 가신 듯 보였어요. 잠시 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모가 들어와 저에게 황당한 소리를 퍼부었죠. 아니, 어머님,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오신 거예요? 오시면 오신다고 연락이라도 해주시지. 지금 집이 좀 엉망이라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어머님 혼자서 오신 거예요? 안 그래도 어머님 댁에 가야 될 것 같아서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집이랑 이것저것 정리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무슨 말을 하려고? 됐고, 내 집 내가 오겠다는데 왜 네 허락을 맡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렴. 이제는 여기 내 집이야. 용달차 지금 불렀으니까 5분 내로 네 짐 전부 싸서 나가면 된다. 그동안 언제 집에 오나 봤더니만 어떻게 남편 죽었다고 쪼르르 친정에 가 있니? 정리해야 할 건 빨리빨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업장은 왜 다 닫아두었어? 거기도 이제 싹 다 정리할 거니까 너는 이제 네 집에 가서 살아. 어머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어머님 집이에요? 여기 제 집이에요. 저랑 남편이 같이 꾸린 집이라고요.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마시고 댁으로 돌아가세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긴 저희 집입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오셔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용달이란요. 저 못 나가고 안 나갑니다.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여기 네 남편이 나한테 남겨두고 갔어. 여기 보이지? 네 남편이 나한테 남긴다고 유서 쓴 거. 여기 인감이며 다 찍혀 있잖아. 그니까 이거 이제 내 집이야. 그러니 네가 나가야 하지 않겠니? 너도 모르긴 했나 보네. 이거 우리 큰아들이 우리 여기 와서 살라고 하면서 유서 남긴 거야. 아직 명의는 안 바뀌었지만 이제 곧 바꿀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모가 보여주는 서류를 보니 서류에는 남편의 인감도장과 함께 남편이 이 집과 사업장을 시댁 식구들에게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황당했죠. 하지만 분명 남편의 인감이 확실했고 유언장의 내용도 무척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우리 몰래 시댁 식구들에게 모든 걸 남긴 것일까 싶어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는 드레스룸으로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다가 저는 집에 가신 줄 알았던 엄마가 그곳에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엄마는 무척이나 화난 얼굴로 서류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오셨죠. 사돈, 아니,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애가 사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따위 취급을 하시나요? 그리고 이 집이 어떻게 사돈 댁입니까? 이 집은 제 집입니다. 그 서류가 어떻게 된 건진 모르겠지만 이미 이 집 명이 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 이 집에서 나가라 마라 하실 권한은 없으시다고요. 아시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진 모르겠습니다만 그 서류가 진짜인지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아무리 아들이 죽었다고 해도 얼마 전까지 가족이었던 며느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고 사셨어요? 내가 그래도 우리 이서방 보고 참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안 되겠네요. 나가야 할 건 우리 딸이 아니고 당신네들이야.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사돈 어려운 줄도 모르고 아무 데서나 소리치고 앉아있어. 그리고 내가 왜 나가?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우리 아들이 우리 살라고 남겨둔 집이라고. 무슨 당신 명의로 되어 있다고 그래? 유언에 써져 있는 거 안 보여? 아무튼 뻔뻔하기가 모녀가 닮았네. 예, 네가 한번 말해봐. 이 집 네 엄마 명의로 되어 있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 집이 엄마 명의라니. 그리고 어머님, 유언장은 언제 작성된 거예요? 인감은 우리 남편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 남편이 다 시댁 식구들한테 유산으로 남겼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야. 이서방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 집 내 집이야. 서류 내가 떼왔으니 이거 보렴. 당신 10년 전에 이서방 사업 힘들 때 그때 뭐 하나 도와준 적 있어요? 아님 그동안 사업 운영하면서 이서방 고생하는 거 알아준 적 있냐고. 그때 우리 목숨 같은 애들 아빠 퇴직금 가지고 이서방 사업 도와줬어. 그렇게 위기 견뎌내고 나니까 당신 뭐라고 그랬어? 이제는 생활비 더 줄 수 있겠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그때 당신 아들 우리한테 고맙다면서 이 집 증여해줬어. 엄마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시모 앞으로 던졌습니다. 서류를 보고서는 다들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말 이 집의 명의는 엄마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업체 역시 대표자 명의 아빠로 되어 있었죠. 남편은 그동안 자신의 신상을 정리하면서 자신을 정말 친아들처럼 대해주고 아껴주었던 저희 친정 부모님께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물론 시댁 식구들에게도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남겨주었지만 시댁에서는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탐을 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댁 식구들은 유산에 대한 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남편은 이미 시댁 식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한 내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서방, 그래도 나름 철저하게 준비했었더라고. 우리가 한사코 안 받겠다고 거절하니까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더라고. 처음에 시댁에서 안 받아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이서방이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다 해결되었다고 했어. 어떻게 해결했나 봤더니 정말 서류에 가족들 사인이며 인감이며 다 받아서 왔던 거야. 그랬구나. 나는 전혀 몰랐어. 유산이나 이런 건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거든. 남편도 나름 걱정을 많이 했었구나. 나는 그래도 남편 본가니까 집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체는 넘겨줄 수 있겠다 싶었어. 사실 이번에 유언 남긴 걸 보니까 남편이 그동안 모았던 예금은 다 시댁에 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좀 서운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한 걸 보니 역시 나보다 한 수 앞이라 생각이 드네. 그러게. 나도 그때 깜짝 놀랐는데 그냥 서류 가지고 변호사랑 같이 시댁에 갔던 모양이더라고. 다른 것도 좀 확인을 할 줄 알았는데 다들 현금으로 얼마를 받는다고 하니까 내용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러자고 한 모양이야. 우리보다 본인 식구들을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겠지.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죽으면 일어날 일도 다 예상을 했을 거고. 아무튼 이서방 참 마음고생이 많았겠네. 맞아.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좀 편해졌나 몰라. 우리 처음에 도곡동 빌라 들어갔을 때 남편이 정말 좋아했거든. 그때 사업 다시 일으키고 들어간 거라 나중에 꼭 이 집에 장모님 장인어른 모시고 살자며 얘기했었는데 결국 엄마 이름으로 남겨줬네.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럼 나도 잘 대비하고 어머니한테도 잘 말했을 텐데. 그냥 이서방이 끝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자기네 식구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옆에서 잘 지켜달라고 했는데 참 그 집안 식구들도 정말 너무들 한다. 그지? 이서방 혼자서 알뜰살뜰하게 모아두었던 예금들 싹 다 긁어가 놓고선
그건 또 어떻게 했나 몰라. 아무튼 사업체는 아빠랑 좀 고민을 해봐. 아빠는 그냥 정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도 사업체 운영은 했었으니까 그대로 운영하고 싶으면 그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사업체는 고민을 하다가 아빠와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반환 소송은 모든 유산의 시댁 식구들이 합의를 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기각이 되었죠. 또한 유류분 신청 역시 기각이 되면서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시모는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기,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흥분해서 너한테 그리고 우리 사돈어른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구나.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그동안 내가 좀 못되게 굴었지? 우리 아들이 좀 마음이 약해서 이곳저곳 치이면서 살아서 나는 너한테 잡혀 사는 줄 알고 그랬던 거야. 다 내 진심은 아니었다. 이렇게 사과할 테니 받아주겠니? 우리 그래도 20년을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에 뻔뻔하게 찾아오실 생각하세요? 그렇게 소송이고 뭐고 다 걸어 놓으시고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이유가 뭔데요? 이렇게라도 사업체랑 집 가져가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오신 건가요? 자꾸 이렇게 찾아오시면 저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니다. 여기 집이랑 사업체 우리한테 달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 아니야. 사실 네 시동생이 투자를 하다가 돈을 다 날렸어. 그래서 지금 당장 생활할 생활비도 없는데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걔가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상황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 그래도 지금 너는 우리 큰아들이 남긴 재산으로 잘 살고 있잖니. 가족의 적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도와줄 수 있니? 가족의 정이요? 저를 가족이라고는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아들 재산 저희가 받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아쉬운 소리는 왜 하세요? 그때 저희 힘들 때 어머니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뭐가 힘드냐면서 멀쩡히 사업체 운영하고 있는데 힘든 게 뭐가 있냐고 하셨잖아요. 이젠 제가 그 소리 해야 되겠네요. 뭐가 힘들죠? 사지 멀쩡한데 나가셔서 일하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힘드시면 시동생 보고 일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다 날려요? 그 돈들 남편이 애쓰게 모은 돈인데 그걸 미쳤다고 시동생한테 다 줬어요? 내가 정말 미쳤었다. 큰아들처럼 작은아들도 정신 차리고 잘 살 줄 알았어. 제발 도와주렴. 우리 둘째 아들은 나가봤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거기다가 다 늙은 나랑 남편이랑 어떻게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니? 그래도 너는 내 아들 덕에 지금까지 호의호식하지 않았니? 그거 생각해서라도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지만 조금만 도와주렴. 그렇죠. 어머님은 하나도 안 변하셨죠? 그 잘난 시댁 식구들 사이에 무식한 죄가 끼어든 거 아니었어요? 배운 거 없는 애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셨던 거 어머님이시잖아요. 그 잘난 시댁 식구들은 알아서 잘하실 테니 저한테 이런 부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찾아오면 신고하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떠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모든 유산을 소진해 버렸어요. 처음에는 시동생이 투자로 인해서 다 날린 줄 알았지만 알고 봤더니 시동생이 투자뿐만 아니라 여전히 바뀌지 않은 시댁 식구들의 사치도 한몫을 했죠. 시댁 식구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시동생은 일용직으로 겨우겨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죽기 전 자신의 진정한 가족은
저희와 제 친정 식구들이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피보다 진하다는 말이 어떤 건지 몰랐는데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을 너무나 후회한다고 말을 했었죠. 가장의 짐을 누구보다 오래 짊어지고 있었던 남편이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네요. 유난히 남편이 보고 싶은 날 이렇게 글을 써 보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당연한 건 없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44살 교사를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현재 아내와 특수학교에서 장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연을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는 아들이 세상에 좀 더 당당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용기를 내어 올립니다. 지금의 아내와 연애를 하며 지냈고 서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9년 전이었어요. 처음 아들과 인사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10살이었던 진수는 염색체 이상으로 성장이 늦춰지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어요. 또래 아이들의 성장보다 2, 3년은 느리다고 보면 되는데 진수를 만났을 때 진수의 몸과 지능은 7살 정도의 아이였습니다. 양볼이 늘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수줍음이 많아 친해지기 어려운 아이였어요. 아내는 진수가 다니는 특수학교에 보건교사로 있었고 전 그 당시 다른 학교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특수병설 유치원 아이들보다도 작아 보이는 진수가 아내는 늘 눈에 들어왔고 살뜰히 잘 챙겼습니다. 하루는 진수를 챙기는 모습에 교직원 선생님이 진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해요. 2달 전 양부모에게 파양을 당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양부모 밑에서 지냈을 때는 항상 얼굴이 어둡고 우는 날이 많았는데 오히려 파양을 당한 후 진수는 더 밝아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과연 밝은 모습이었을까요? 파양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어린 아이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텐데 꿋꿋하게 이겨내는 아이가 오히려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진수의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너무 마음이 아팠고 자신이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아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선생님들에게 진수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말해달라 했고 선생님들은 양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내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을 진수가 겪었다면서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부모들은 성장이 느린 진수가 손이 덜 갈 것이라고 생각해 입양을 결정했고 어린 진수에게 책임을 끝까지 못 지고 파양을 시켰던 겁니다. 아내는 듣는 내내 가슴이 아팠다고 해요. 말도 마요. 양부모들이 우리 학교의 한 짓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려요. 정말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루는 진수가 얼굴색이 안 좋아서 왜 그러나 싶어서 몸을 봤는데 등에 멍이 나 있는 걸 발견하고 저희가 양부모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학교에 와서 아이 등을 봤다면서 난리를 쳤어요. 오히려 저희 보고 아이한테 이상한 짓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아유, 진짜 그렇게 황소처럼 덤비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요. 분명 양부모가 괴롭힌 흔적 같은데 엄청 잡아대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진수도 엄마 하며 잘 따르길래 두고 봤죠. 솔직히 입양을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분들을 본 게 입학식이었는데 두 분 다 자상하고 천사가 따로 없어 보였어요. 또 입양한 가정은 진수가 처음이어서 모두들 존경했죠. 그런데 몇 년 있다 진수를 파양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네요. 양부모가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위해서 진수를 입양한 거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소문이긴 했지만 여기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럴 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있으면 정말 다들 대단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하는데 여기 아이들은 가족들한테 사랑받고 있는데 진수만 혼자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자신을 이용하고 버린 사람들을 원망하기는커녕 자신 탓이라고 생각이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내는 진수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자 더 이상 진수가 상처받길 원하지 않았어요. 맹목적인 친절과 사랑이 아이에게 오히려 독이 될까봐 걱정했죠. 날 책임져 주지도 않을 거면서 동정으로 이뻐해 주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진수는 한번 파양된 아이였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어요. 하루는 진수가 교실에서 넘어져서 담임 선생님과 양호실에 왔었다고 해요. 이마에 피가 나고 무릎이 심하게 깨진 진수는 겁을 잔뜩 먹고 아내 앞에 앉았고 담임 선생님이 나가자 주머니에서 아끼는 막대 사탕을 줬다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을 줘야 할지 보건 선생님을 줘야 할지 고민을 하다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아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내는 진수가 준 막대 사탕을 한참을 바라봤다고 해요. 짝사랑만 하다가 서로 마음이 통해 선택받은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진수와 아내는 알게 모르게 양호실에서 자주 대화를 나누며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시점에 아내는 진수에게 자꾸 마음이 간다며 입이 닳도록 말했고 하루는 주말에 보육원에 가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교사가 되기 전에 보육원 봉사활동을 매일 나갔던 터라 오랜만에 아이들을 보러 가기로 했죠. 그런데 그곳에는 진수가 있었고 아내는 일부러 진수를 만나게 하려고 이곳으로 오자고 했던 거였습니다. 진수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해맑게 웃는 아내를 보자 당황했지만 장난으로 나보다 더 진수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며 질투난다고 했고 말로만 들었던 진수를 처음으로 만난 날이었어요. 상상 속의 진수를 눈앞에서 보자 마치 연예인을 본 기분이 들었고 진수와 친해지기 위해 축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수는 처음에는 망설이더니 흔쾌히 허락했고 가볍게 공을 차는 정도로 마당을 활보했어요. 10분 정도 뛰어놀고 있는데 갑자기 진수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당장 구급차를 불렀고 보육원 선생님이 진수와 함께 병원으로 먼저 출발하고 저와 아내도 구급차 뒤를 따랐어요. 가는 동안 죄책감에 어떻게 병원에 도착했는지도 모르게 왔고 곧바로 진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피검사를 했습니다. 염색체 이상만 있었을 뿐 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아니라고 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쓰러지자 너무나 아찔했습니다. 제발 큰 병이 아니길 바랬어요. 하필 제일 더운 시간이었던 낮에 괜히 축구를 하자고 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것 같아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절 위로해줬고 오히려 보육원에 오자 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갑자기 일어난 사고였는데 아내와 서로 자기 탓이라며 우겼고 서로가 상처받지 않도록 위로하고 있었어요. 기다림 끝에 검사 결과가 나왔고 다행히 진수는 큰 병이 있었던 게 아니라 빈혈로 인해 쓰러진 것이라며 수액을 맞고 퇴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10년 감수한 순간이었습니다. 서로 안도의 한숨을 쉬며 눈이 마주쳤는데 민망했는지 아내가 제배에 핵펀치를 날리며 진수 곁으로 갔습니다. 그날의 핵펀치의 아픔이 아직도 몸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아내는 보육원 선생님을 보내고 수액을 다 마치고 데리고 가겠다고 했고 누워있는 진수를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꼭 천사가 자고 있는 것 같았고 어느새 제 마음에도 진수가 꽉 차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누워있는 것만도 진수에게 감사했고 마음에서 뜨거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계기로 매주 보육원을 찾아 진수와 추억을 쌓았고 결혼 준비도 병행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양에 대해 물었고 진수와 가족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상했던 터라 놀라지도 않았어요. 아내가 진수에게 대하는 행동은 다른 아이들과 너무나 달랐고 진수도 아내를 무척이나 잘 따랐습니다. 이미 진수는 우리에게 가족이었고 진수가 없는 주말은 상상이 안 갔어요. 하지만 입양을 위해서는 양가 어른들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마음은 달라질 게 없었지만 진수에 대해 알려야 했어요. 이미 아내와 입양에 관한 적합검사와 서류들은 모두 제출한 상태였고 결혼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양가 어른들의 식사 자리에서 입양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고 말았어요. 아내와 예상했던 상황이었지만 막상 부딪히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입양이라니? 보영아, 너 혹시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이니?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니? 그런 몸을 하고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야? 아니 누구 아들 인생 망치려고?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든 세상에 남의 자식을 어떻게 키워? 그리고 뭐라는 거야? 장애가 있다고? 내가 들은 게 제발 틀리길 바란다. 사돈, 무슨 말이라도 해보세요. 지금 애들이 입양을, 그것도 정상적인 나이를 한다 해도 말릴 판에 장애 아이를 입양한다잖아요. 세상 어느 부모가 두 손 들고 이 일을 허락하겠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 테니 한번 드러나 봐요. 저 역시 반대이고 장애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지 겪어봐서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첫째가 남들은 모두 10손가락으로 태어났는데 6손가락밖에 없어요. 사부인도 보셔서 아시죠? 그래도 참 감사한 게 큰 도움 없이 자기 혼자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오게 된 세월들은 고통이었지만요. 아이가 바른 정신으로 세상을 살고자 했지만 사람들의 편견에 부딪히자마자 모든 의욕을 내려놓더군요. 보영아, 네 오빠가 지금은 남들 앞에 당당하게 살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겠니? 10달을 배 아파 낳은 아이가 왜 나를 낳았냐면서 목 놓아 울더라. 그런데 더 슬픈 건 엄마 아빠는 오빠 대신 세상과 싸워줄 수도 없고 아파줄 수도 없었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단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입양을 결정했는지 엄마는 몰라. 하지만 그 아이 인생이 달린 거야. 네가 평생을 조력자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그 아이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텐데 꼭 이런 결정을 해야겠니? 엄마는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예비사이한테도 미안한 일이고. 쉽게 결정한 일 아니에요. 물론 진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학교 생활을 하며 반년 정도 알았고 그것을 또 시간으로 친다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겠죠. 하지만 진수가 아픈 날 확신했고 이 아이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우 씨도 같은 생각이고요. 서툴지만 잘 해낼 자신 있고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정우 씨도 이제는 진수가 눈에 밟힌대요. 네 말 뜻 충분히 알겠는데 왜 하필 장애아인 거니? 차라리 보육원에 있는 정상인 아이들 많잖아. 그 아이들 중으로 하면 안 되겠니? 사부인이 말한 것처럼 장애아를 키운 부모를 보영이가 더 가까이 봐서 알 거 아니야.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들겠어? 솔직히 사람들 눈도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는 말 못하겠다.
내 아들이 장애 아들 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보영이 네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결혼 허락 못한다. 내가 오죽 이러겠니? 아버지, 장애아, 비장애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둘을 나누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저흰 진수와 가족이 되고 싶은 거지 장애아와 고통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특수교사를 하면서 많은 장애 아이들을 만나봤고 그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어른들과 세상의 편견 때문에 오히려 그 아이들은 숨는 법을 배우며 자라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당장은 힘드실 테고 이해가 되시지 않겠죠. 충분히 걱정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희를 조금만 믿어주세요. 진수와 잘 살겠습니다. 절대로 쉽게 내린 결정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야기가 끝나기도 무섭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고 그 후로 두 분을 설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선택을 존중해 주셨지만 걱정이 된다며 딸이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 같아 근심이 많으셨어요. 아내는 어릴 적 아픈 오빠를 미워했다고 해요. 항상 모든 것이 오빠 위주로 돌아갔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난 아내는 늘 스스로 일을 해내야 했습니다. 오빠가 원망스러웠고 건강한 자신의 몸이 너무 싫었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장애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오빠의 고민에 비해 자신은 갓난아기 투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오빠에게 도움이 되고자 대학 진학을 관련과로 갔다고 해요. 어릴 적 아내와 형님 사이는 너무나 안 좋았고 서로 무관심하며 유년기를 보냈다고 했어요. 그 시간들을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아내는 오빠와 많은 추억을 쌓고 싶다고 했고 무관심과 편견으로 오빠를 대했던 지난날을 너무나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상 둘도 없는 남매여서 질투가 날 정도예요. 결혼식보다 빠르게 진수의 입양이 결정됐고 신혼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장모님 댁에서 아내와 살기로 했습니다. 진수는 낯선 환경일 텐데 감사하게도 빠르게 적응을 해줬고 아내와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수줍음 많은 진수와 하루빨리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선물 공세를 펼쳤고 장난감이며 진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주면서 환심을 사려는 행동이 너무나 귀여우셔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잊혀지지가 않네요. 저가댁은 진수를 받아들였지만 아직 아버지와 어머니는 진수를 쉽게 받아들이시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결혼식은 반대하시지 않으셨고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으면서 지냈습니다. 하루는 부모님 댁에 가서 진수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우릴 설득할 생각은 마라. 이미 아빠 회사 사람들이며 가족들한테 청첩장까지 돌린 마당에 우리가 반대해서 뭐 하겠니? 하지만 죽어도 그 아이는 안 볼 거야. 세상에 왜 날 나쁜 엄마로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되겠니? 입양이라는 게 말이 쉽지. 남의 자식을 어떻게 내 자식처럼 키워? 돈은 또 얼마나 들어? 니들이 재벌이야? 재산이나 많으면 10명도 키우라고 하겠다. 아무리 네가 심성이 착하다 하지만 그 아이가 커봐라. 말 안 들으면 얼마나 믿겠니? 그러다 조금만 혼이라도 내면 역시나 개모다 개부다 말 나올 게 뻔하고. 아유, 그 꼴을 어떻게 봐? 어머니는 모진 말이 걱정해서 나오는 말인 줄 알았기에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자식이 쉬운 길을 선택하며 살지 않겠다는데 어느 부모가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이 걱정이 되지 않게 잘 사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결혼식을 보름 앞두고
아내가 이상한 말을 들려줬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미행하는 것 같다는 황당한 말이었어요. 정말이라니까. 진수랑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꾸 누가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너무 무서워서 요즘은 아빠 보고 아예 집 앞에 나와 있어달라고 부탁했어. 근데 이상하게 진수가 전 양부모님들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 있지? 혹시 그 사람들이 우릴 미행하는 거 아닐까? 교직원 선생님 말 들었는데 그런 짓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 같더라고. 요즘 자꾸 신경 쓰이네. 결혼도 코앞이라 할 것도 많고 그래도 잘 해내야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이제 진수는 우리 아들인데 뭐 볼일 있다고 우리 앞에 나타나겠어. 그래도 당신이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니까 우선 조심하고, 그리고 보육원에서 전화 왔다면서 찾아가 봤어? 아주 급해 보이던데. 보육원에서 방문을 해달라는 전화가 왔었고 저와 아내는 학교 일과 결혼 준비로 바쁜 나머지 장모님에게 가주시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보육원에서 빠진 서류들이 있었다면서 전해준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별일 아니라는 말을 남겼어요. 누군가 미행한다는 말을 한 후 아내는 진수와 더욱 조심하며 지냈고 한동안 미행범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진수가 집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미행범들이 아내의 가방을 잡았고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전 양부모들이었어요. 왜 갑자기 우리들 앞에 나타났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진수 양부모야? 아직 결혼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젊은 여자가 어떻게 우리 진수를 키우겠다고 덤볐을까? 진수야, 엄마 왔어. 우리 진수 엄마 보고 싶지 않았어? 엄마는 진수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엄마랑 아빠랑 갈까? 여기 싫으면 안 있어도 돼. 예전에 우리 공원 산책 간 거 기억나지? 진수 자전거 타는 거 배웠는데 자전거 타러 언제 한번 가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수가 당신들을 왜 따라가요? 엄연히 내 아들인데. 진수야, 집에 들어가 있어. 그동안 당신들이 우리 미행한 거예요? 학교에도 왔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화양을 할 땐 언제고 갑자기 또 진수가 필요해진 거라면 당장 가세요. 신고하기 전에 이렇게 아이 앞에 나타나는 게 얼마나 상처인지 아세요? 이 아가씨 성질 한번 고약하네. 우리는 진수가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엄연히 3년을 살았는데 이 정도 볼 권리 있지 않겠어? 진수, 한 달만 빌려줘요. 뭐 일이 빨리 진행되면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래 줄 수 있지? 진짜 미친 사람들이네요. 아이를 빌려달라는 게 말이나 돼요? 당장 신고하기 전에 우리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요. 무슨 낯짝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어쩌다 당신들 같은 사람을 만나서 진수가 씻을 수 없는 기억들을 붙잡고 살아야 해요. 가끔가다 잠꼬대를 하는데 얼마나 무서우면 아이가 울면서 잠을 자겠어요. 당신들이 부모 자격이 있기나 해요? 지금부터 한 번만 더 우리 앞에 나타나면 신고할 거예요. 사람이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아내는 떨린 손을 부여잡고 집으로 들어왔고 저에게 통화를 했습니다. 양부모들은 소문대로 최악의 사람들이었고 인간의 기본 도리조차 없는 사람 같았어요. 장모님은 이 사실을 알고 다음에 나타나면 정말 신고하라고 단단히 아내에게 일러줬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들은 끈질겼고 이번에는 장모님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당하기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적어도 부모가 됐었던 사람들인데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을 진수가
저희 곁으로 와줘서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양부모들은 도를 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파양을 할 때는 언제고 왜 우리 아이들 앞에 나타나는 거냔 말이에요. 정말 어른이고 진수를 조금이나마 사랑한다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양심도 없어요? 진수에게 했던 짓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아냔 말입니까? 그러다 천벌받고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내가 나온 건 경고하려고 나온 거예요. 우리 딸이랑 진수 앞에 나타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가만 안 둬요, 정말. 우린 뭐 나타나고 싶어서 다시 나타난 줄 알아요? 우리도 이번 일만 서로 간에 잘 해결되면 사라질 겁니다. 혹시 딸이 보육원에서 오라는 연락 못 받았대요? 아니면 입양기관에서 연락 왔던가? 그것만 알면 되는데 왜 다들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진수에게 해를 끼친 게 뭐가 있다고 이러세요? 따님한테 무슨 얘기 없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 정말 이렇게 두면 안 될 사람이네. 당장 신고해서 우리 앞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니까 알아서들 해. 따님 곧 결혼하신다면서요? 그래도 한때 양부모였으니까 결혼식장에서 봐요. 우리가 꽤 끈질깁니다. 각오하신 게 좋을 거예요. 전 양부모들은 이유도 없이 처갓집을 괴롭혔고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진수를 달라며 처음에 접근했다. 이제는 하다하다 입양기관이나 보육원에서 전화가 오지 않았냐는 말을 늘어놨어요. 물론 왔었지만 굳이 궁금해하는 걸 알려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불안 속에서 결혼 날짜는 다가왔고 드디어 결혼식 전날이 왔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준비해주신 피로연이 펼쳐졌고 많은 친지분들과 동네분들이 결혼을 축하해주러 오셨어요. 진수도 동네 친구들을 사귀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점점 무르익어갈 때쯤 장인어른께서 제 팔을 잡고 번쩍 드시더니 아들 생겼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님은 사이를 소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들이라며 동네방네 자랑하셨습니다. 나랑 닮았지 하며 우스갯소리를 하셨고 축하해 주시러 오시는 분들도 아들이 생긴 걸 축하한다며 술잔을 기울었어요.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시켜주시는데 힘든 것보다 눈물이 흐를 뻔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았던 저였으니까요. 멀리서 자신보다 한참 어린 동생들과 친구라며 놀고 있는 진수를 보자 더욱 눈물이 나는 걸 참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족이 없었던 진수는 처음으로 전 양부모들을 만났어요. 그때 나이 7살이었는데 물론 성장이 더뎠으므로 걷지를 못했어요. 처음으로 생긴 가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느낀 이 감정보다 분명 더 행복했겠죠. 하지만 3년 만에 파양을 당하고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과 버림을 한 번에 당한 그 기분은 어떨까요? 평생을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상처를 아내는 진수에게서 느꼈고 진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아꼈어요. 아내가 진수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곤히 자고 있는 진수를 보자 모든 것이 감사했고 이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아내와 함께 빌었어요. 술을 먹은 터라 졸음이 쏟아졌고 진수 옆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뒷정리를 하고 오겠다면서 밖으로 나갔고 진수의 조그만한 손을 잡고 양볼에 갖다 대니 없던 힘도 생기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 아이는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는 건지,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니고 키워주신 부모님처럼 몇십 년을 함께한 사이도 아닌데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진수 옆에서 잠이 들었고 누군가 절 깨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술 기운에 비몽사몽했지만 장모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벌떡 일어나 나오라는 손짓을 보고 진수와 아내가 깨지 않게 큰 창문을 넘어 조심히 나왔습니다. 곧바로 계신 곳으로 갔고 맨발로 마당에 나와 장모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누군가 쫓아올까봐 젖먹던 힘까지 내달렸습니다. 내일이 결혼식인데 무슨 술을 이렇게나 많이 먹었는가? 정신 제대로 차린 거 맞는 거야? 지금 심장이 뛰어서 뭐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진수 양부모들 있지? 그 사람들이 기어코 일을 낼 것 같아서 내가 불안해서 말이야. 우선 이 통장부터 받게나. 분명히 돈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 곁에서 맴돌 생각인 것 같아. 감히 어디라고 필요형까지 와서 밥을 먹을 생각을 하는지 정말 이런 원수도 없네. 변호사님이 해결해 주신다 했으니까 우린 그 전까지 이 돈만 잘 지키면 돼. 저 양부모란 사람들 때문에 이러다 자네나 보영이나 진수가 어디 팔 뻗고 잠 한번 제대로 자겠어? 자네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게. 예전에 보육원에서 방문해달라는 전화가 왔었지? 기억날 게야. 보영이랑 자네가 너무 바빠서 내가 대신 갔잖아. 그런데 사무실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 입양기관에서 왔다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도 그 자리에 앉아있고 말이야. 너무 이상해서 우리 진수한테 무슨 일이 있나 싶었지. 그런데 보육원 원장 하는 말이 세상에 너무나 놀라서 말도 안 나와. 아직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 이 10억이 든 통장을 주는 거야. 저희가 이렇게 뵙자고 한 건 이걸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보영 씨나 정호 씨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전화통화로 확인이 되셨으니까 이거 받으세요, 어머님. 10억입니다. 저희도 변호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놀랐어요. 10억이요? 이 돈이 누구 돈인데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진수 생모가 죽기 전에 아이 앞으로 남겨놓고 간 유산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저희 보육원에 전화를 하셨고 진수를 찾는다길래 입양기관에 전화를 해보라고 했고 입양기관 직원의 실수로 그만 전 양부모에게 전화를 해 진수 앞으로 10억의 유산이 있으니 받아가라고 했다고 해요. 10억이라는 재산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욕심이 나서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운다면서 처음에는 여러 기관들을 다니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자신들도 입양을 했었으니까 진수에게 남겨진 유산 반을 달라는 거였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 고소를 했고요. 저희도 조사를 한 바 전 양부모가 돈의 행방을 찾으러 어머님 집에 몇 번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죄송하게 됐네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진수와 보영씨네 가족분들께도 너무나 죄송합니다. 앞으로 전 양부모 일은 입양기관과 변호사님이 해결해 드릴 거예요. 이게 정말 생모가 남기고 간 유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그냥 보육원 원장님이 맡으세요. 전 이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못 갖고 있겠어요. 너무나 갑작스럽네요. 진수에게 생모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저희가 맡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천만다행이죠. 그 장모님은 10억을 당장 아내에게 알리려고 했지만
이미 전 양부모가 아내에게 접근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장모님은 아버님께도 말씀하시지 않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시다 저에게 이 사실을 알리신 거라고 해요. 앞으로 진수를 키우면서 적지 않은 생활비나 병원비 등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절대 전 양부모에게 뺏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언제 또 집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양부모를 피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이렇게 급하게 저를 깨우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결혼식장에도 올 텐데 양부모들이 처가 식구들의 얼굴을 다 알고 있어서 아직 얼굴을 보지 않은 제가 이 돈을 갖고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장모님과 헤어지고 곧장 신혼집으로 왔고 쉽게 잠을 청할 수 없을 만큼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 돈은 오직 진수의 돈이기에 더욱 소중했고 뺏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숨길 곳을 찾다 결혼식 당일 나를 새버렸고 무사히 10억을 숨긴 후 예식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염치 없고 악독한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양부모들은 도를 넘어서 결국 결혼식장에 찾아왔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어요. 우리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사람을 피곤하게 하나 몰라? 기관에서 생모가 준 돈 당장 내놔. 그럼 우리도 조용히 사라져 줄 테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수를 파양해도 진수의 부모가 아니었던 건 아니잖아. 생판남도 아니고 그래도 몇 년 키워준 정이 있는데 당신들만 그 돈을 꿀꺽하면 안 되지. 혹시 알고 진수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우리보다 톡하면 더 톡했네. 그러면서 착한 척 하는 거면 내가 당신들을 역으로 신고할 거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들과 같은 사람인 줄 알아요? 경찰 불렀으니까 알아서들 해요. 정말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입양을 해놓고 이제 와서 진수가 재산이 생기니까 어디서 있다가 갑자기 나타납니까? 우리가 사정이 어려우니까 더 이상 진수를 못 키울 것 같아 그런 거지. 일부러 계획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맡아서 키울 수 있으니까 당신들이 양보하죠. 요즘 진수가 눈에 자꾸 밟히더라니. 당신들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지?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냥 반 딱 나누면 알아서 사라져 줄게요. 당신들도 머리 안 아프고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아이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염치 없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는 못합니다. 감히 우리 딸 결혼식을 망쳐놓고 당신들이 무사할 줄 알아요? 진수가 내 딸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이네요. 적어도 허투루 재산을 낭비하진 않을 테니. 이 사실을 신부 대기실에 있는 아내는 몰랐고 장모님과 대화를 듣고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전 양 엄마의 뺨을 때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말릴 틈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젊었을 때 유도 선수였는데 손에 힘이 엄청 들어가셨더라고요. 내가 살다 보니 나보다 더 못된 사람을 봤네. 당신들 내 손주한테 손끝 하나 건드려봐. 듣자니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은데 남의 귀한 잔치 어디 와서 행패야? 내가 왕년에 힘 좀 썼거든. 너희들 오늘 잘 만났다. 여보, 이 사람들 못 도망가게 잡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말로 100번 1000번 해도 못 알아들어. 한 대 제대로 맞으면 정신 들 거야. 어머니의 기선제압으로 전 양부모들은 도망쳤고 이 사실을 안 부모님은 이런 사단이 날 줄 알았다면서 혀를 찼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진행됐고
하나뿐인 결혼식에 환하게 웃는 아내의 얼굴을 지켜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한참 후 10억의 소동에 대해서 아내가 알게 됐고, 결혼식장에서 그날의 소동으로 가족에게는 안 좋은 소문이 돌았어요. 복권 당첨됐다느니 정말로 재산 있는 걸 알고 접근했다는 식의 소문이 돌았고, 아내는 그럴수록 더 강해졌어요. 진수의 엄마로 산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면서 행복한 투정을 부렸어요. 이 사연을 듣고 재산이 생겨서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진수의 앞날이 세상의 편견에 장애가 되는 날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진수가 성인이 되는 날 생모의 유산에 대해서 말을 하려 합니다. 내년이면 벌써 진수가 20살이 됩니다. 이제 부모의 품에서 조금씩 세상의 발을 디뎌야 하는 진수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